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법 총칙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요약집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권리변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변동 자체는 시험에 크게 출제가 안 되는데 용어 몇 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변동은 권리가 발생되는 거, 변경되는 거, 소멸되는 거, 이걸 다 포함을 해서 변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발생도 자, 원시취득이니 승계취득이니, 승계취득도 다시 이전적 승계니 설정적 승계니,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근데 특히 요 발생 부분, 우리가 요 단어 뭐 원시취득이니 승계취득이니 하는 요런 단어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은 이제 서럽게 권리가 하나 태어나는 모습,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계승 이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거, 요거를 승계취득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만 감 잡으시고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앞으로 특정 승계인 혹은 특별 승계인이라는 용어가 우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 특별 승계인은 그냥 매수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승계는 대표적인 게 매매고, 그리고 특정 승계인 혹은 특별 승계인 나오면 야 매수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 승계, 자 요것도 기억을 좀 하십시오. 상속, 그리고 회사의 합병, 그리고 포괄 유증, 요 세 개, 요게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민법에서는 상속만, 포괄 승계 나오면 그냥 상속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 없는데요. 이제 나중에 등기법 보시게 되면 회사 합병이니 포괄 유증이 하는 게 오히려 등기법에서는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상속하고 비슷하구나 라는 거, 그 정도는 감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는 요 정도만 하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원시취득, 승계취득, 특정승계, 포괄승계에서 그게 뭘 말하는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됐고요. 자, 이제 2페이지 갑니다. 페이지 보시면 자, 권리변동의 원인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자, 요건 요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처럼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 요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도 자, 이처럼 사람처럼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 즉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일생에 해당되는 즉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원인은 크게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게 법률 행위를 했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든지, 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이미 물권법에서도 한번 보셨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거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187조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미 거기서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원인은 이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특히 물권이란 게 자, 생기려 그러면 법률행위 같으면 뭐까지 하라는 겁니까? 이거 외에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생기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대략적인 틀은 보셨습니다. 근데 자, 물권법에서 그렇듯이 자, 우리 법률행위에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 실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대부분 다 이겁니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도 법률행위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법 총칙이 자, 지금 크게 5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제일 먼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마지막에 조건이니 기한이니 요래 나오는데요. 자, 이게 결국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라고 하면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부관해서 조건이니 기한이니 하는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법 총칙은 넓게 보면 전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법률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률행위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민법 총칙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일단 자, 법률행위에 분류해가지고, 자, 지금 법률행위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거 계약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계약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게 법률행위다라고 하면 이 중에 99%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100% 맞는 말은 아니죠. 최소한 90% 이상은 맞는 말이다. 99%는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분류 요걸 보시는데, 자, 요게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단답식으로 자주 나오기 좋습니다. 오늘 우리 1번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자, 법률행위도 첫째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분류하면 단독행위니 계약이니 합동행위니 요래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행위도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 요래 나눠지는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자, 기계적으로 좀 외우십시오. 동면철, 상추, 취해, 동의, 면제, 철회, 그리고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입니다. 동면철, 상추, 취해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이렇게 유, 제, 포 해서 이렇게, 자, 유언 혹은 유증, 유언, 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각종의 권리 포기, 즉 특히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우리 계약법에 충분히 뭐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뭐 요식 계약도 있고 불요식 계약도 있고 요물 계약도 있고 뭐 많았습니다. 그게 그 계약이 이 계약입니다. 그리고 합동행위에 해당되는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사단법인 설립행위.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법률행위를 의무부담행위니 처분행위니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분류가 실제 제일 어려운데,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갑하고 을하고 지금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자, 이제 을이 갑한테 잔금하고 이렇게 등기하고 이렇게 서로 동시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몇 개의 계약이 맺어진 것 같습니까? 보니까 하나죠. 1월 1일 날 계약하고 2월 1일 날 자, 잔금하고 등기하기로 했다라는 거. 근데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날짜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1월 1일 날 한 행위 있고 2월 1일 날 한 행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때문에 이제 민법이 약간 좀 법률행위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요래 나눠갖고 요 1월 1일 날 한 행위 있고 2월 1일 날 한 행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냐 두 개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법률행위도 자,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처분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자, 별도로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 의무부담행위, 남기지 않으면 처분행위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봅니다. 1월 1일 매매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행, 즉 대금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그래서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1월 1일 날 요날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 의무 부담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 행위, 요거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지 않는 행위를 처분 행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보십시오. 등기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행이란 문제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죠. 그래서 예, 요때 예, 처분 행위가 있다라고 요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 요거를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채권 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분 행위. 자, 요거를 물권 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약부에서 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소비대차, 뭐 현상 광고, 증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계약. 그러니까 가들이 전부 다 예, 채권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뒤에 이행, 뭐 대금 지급이니 뭐 물건 인도니 한 이행 문제가 항상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무부담 행위다라고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권 행위는 우리 물권부에서 본 8종류 물건 있지 않습니까?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을 양도한다, 혹은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물권부에서 나오는 행위는 전부 다 처분 행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하면, 즉 소유권이 이전은 만 하면 되는 겁니까? 등기까지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등기까지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까지 넘어갔다라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처분행위 내지 물권행위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곧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자, 이거 구체적으로 처분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가 뭐예요? 해서 물으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봤는데요. 뭐. 물권부에서 본 행위는 물권행위, 계약부에서 본 행위는 채권행위에서 됐죠? 네, 근데 자,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처분행위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갈라가지고 예, 처분행위, 물권행위가 처분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좀 더 기억하십시오. 자,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준물권행위, 요거는 처분행위에 포함이 되는데 준물권행위는 자, 얘를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도 자, 준물권행위 해가지고 나오는 건 야빼 없을 겁니다. 그 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채권양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거 하나는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요 정도 요렇게 분류하시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분류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 문제 보시면서 예,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민법 40문제 중에 아마 1번 문제가 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예, 점수를 일반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부터 덜커덩 해가지고 앞부분부터 예, 좀 그래 되면 예, 피곤해집니다. 그냥 앞에 예, 딱 나가기 시작하면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막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요. 요거는 뭐 우리 앞으로 문제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요거는 크게 무리 없이 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내드릴 1번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자, 행의 종 연결이 틀린 것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1번. 채권행위에서 교환 나옵니다. 맞죠?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우리 계약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채권행위 맞다. 2번.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 계약 해제 나옵니다. 해제. 동면철, 상추, 취해, 해제, 해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없는 단독행위는 요렇게 유, 재, 포, 유언, 재단법 인설유행위, 소유권 포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거 됐고 2번이 바로 틀렸고요. 3번입니다. 처분행위 해서 나오는데 지상권 설정행위, 지상권 어디에서 왔습니다? 물권법에서 보셨죠? 용익물권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예, 물권행위 해서 요래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렇게 처분행위에서 요래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미 같다라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상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 혹은 물권행위에 해당이 된다. 맞죠? 그리고 4번 유상행위, 임대차는 유상행위, 5번에 무상행위 증여해서 나오는데 이거 계약법에서 봤지 않습니까?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 분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손 떼십시오. 손 대지 말고 요건 앞으로 우리 문제집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 제가 문제 풀면서 찾아가지고 요거 체크 좀 해 놓으십시오 해서 여러 말씀드리니까 고래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를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됐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자, 이제 법률행위 요건 해가지고, 자, 요거 이제 제일 시작인데,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얘도 법률행위, 즉, 계약이라는 거, 우리 법률행위도 아까 보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서 요래 나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중에 제일 많은 게 계약이니까 그냥 법률행위는 편의상 제가 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를게요. 그러면 이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99%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의 요건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 그리고 성립된 계약이 이제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요것들을 한번 보는데,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래 3개가 필요합니다. 당목의에서 당사자가 필요하고요. 목적, 요걸 혹은 목적 혹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 요 3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해서 계약이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권, 의, 행위에서 3개가 각종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행위 능력이라는 거, 요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 그리고 행위 능력, 요거. 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도 뭐 권리 능력이니 의사 능력이니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행위 능력, 이거는 이따금씩 나올 겁니다. 행위 능력은 말 그대로 행위,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자,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혼자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을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이렇게 3종류를 정합니다. 자,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자. 자, 요게 미성년자입니다. 지금은 나이 19이면 이제 성년자입니다. 20세에서 고쳐졌습니다. 이게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세부터는 성년자가 되는데 19세에 미달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 성년이 안 됐다라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자, 나이는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가 아닌데 얘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옛날에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니 들어보셨습니까? 금치산자인가? 한정치산자? 그게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혹은 피한정 후견인. 자, 요래 나눠지는데 그냥 이렇게 미피피 요렇게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좀 피성년 피한정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 뭡니까? 그냥 야 미성년자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야들은 그냥 제한능력자로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한능력자들은 자, 지금 이게 요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요게 다 갖춰지면 비로소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립은 됐는데 효력요건을 못 갖춘 요런 상태다.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무효 내지 취소 사유다. 그래서 권리능력이 없으면 무효,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 근데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겁니다. 행위능력이 없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됩니까? 이거 취소 사유입니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됐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 법률행위의 이제 내용,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확가, 적사 해서 요 4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 요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곧 보실 거고요. 의사 표시와 관련돼서는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비로소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다,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이 안 된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법이 위반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의사 표시 하자가 있다. 이래 되면 요거는 유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아니면 취소인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됐고, 그리고 자, 요 내용은 정식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행위 능력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건 뭐 뜬금없이 자꾸 튀어나오니까요. 요건 좀 기억을 해 놓고,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고, 의사표시, 자, 요 내용은 원래는 법률행위 한 파트인데 이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1장에서는 요거만 설명하고 2장 해가지고 의사표시에서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양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편의상 고래 나눠놨을 뿐이지. 자, 지금 법률행위 한 내용을 이룬다라는 거, 요 3개, 당목의 셋 다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보고 갑니다. 보시고 이제 여기 확정성부터 한 번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3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양괄로 1번입니다. 일반적인 성립요건, 일반적인 효력요건에서 당목의, 권의, 행, 확가, 적사, 일하 해서 쭉 나오죠. 그거 왜 안 놓으십시오. 그거는. 그리고 특별요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익혀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셔야지, 이런 것들을 외우 문제 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돼버리면 양이 너무 많. 자, 4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목적입니다. 법률행위 목적, 내용의 유효 요건들,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쭉 보시게 될 텐데,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려고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확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장차 앞으로 확정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끝. 자, 그리고 요거는 가능성입니다. 자, 실현 가능성. 우리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 계약부에서 위험 부담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한 내용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갑하고 을하고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한테 이 집에 대한 이전 등기를 언제까지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즉 등기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불능도 계약할 당시부터 불가능하다. 그거를 원시적인 불능이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불가능하게 됐다. 그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다. 요래 나눕니다. 그러면 원시적인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즉 계약 자체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다만 후발적인 불능은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거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능이 된다라고 해서 법률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불능을 통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인 불능은 법률행위 자체는 완전히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다만 여기에서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고객에게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 요건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제가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계약법에서도.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고 내용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 조문이 잘 안 쓰입니다. 거의 잘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쓰입니다.
그 말은 결국 법률행위가 원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는 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잘 안 생깁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발적인 불능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시험을 위한 시험, 이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나 나오지 이런 경우는 잘 안 생깁니다. 자, 혹시 원시적인 불능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귀 좀 빌릴까? 생각나십니까? 귀 좀 빌릴까 해서 야 어제 우리 집에 불 났다 해가지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예 자 보십시오.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자면 6월 17일 날 계약 체결하는데 자 갑이 제가 갑입니다. 여러분이 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밤에 6월 16일 날 밤에 자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일 나올 때 꼭 계약금을 현금 5만원짜리로 찾아오너라 해가지고 예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 찾아갖고 왔다 오늘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앞에서 한 장씩 한 장씩 엉광하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에 걸쳐서 한 장씩 한 장 세고 또 세고 해가지고 확인하고 맞네요. 계약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근데 어제 우리 집에 불났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잘 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깁니다. 몰라 드라마에나 나올까? 진짜 만약 그래 됐다라고 하면 이게 날도 더운데 해가지고 예, 잘못하면 칼부림도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예, 그래 그때 이제 자 여러분이 무효니까 자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서 준 계약금 다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왔다 갔다 교통비 썼죠. 아침부터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빴죠. 기분 나쁘려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먹어야지 열이 좀 식을 거 아닙니까? 네, 커피값. 그리고 아이스는 또 한 200원, 한 500원 좀 비싸니까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어 안 되니까 2잔 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추가적인 내가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건 원시적인 불능은 무효고 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가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발적인 불능입니다. 자, 근데 이 후발적인 불능도 다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즉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이거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인 불능은 위험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즉 자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자 갑자기 대규모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붕괴가 다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서로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쌍소멸합니다. 쌍방 채무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줄 필요 없고 을도 갑한테 대금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는 갑이라는 애는 집만 무너지고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자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의 불이익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 가지고 돈 못 받고 뭐 피해보고 하는 그 불이익은 누가 다 감수를 하라는 겁니까? 주인이 해야지. 됐죠? 그게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즉 채무자 갑이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개인데 첫째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다. 두 번째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집이 멸실됐다. 이래 되면 그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계약법에서 위험부담에서 고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가능은 이미 보신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틀 요거 잡는 거 정도로 가십시오. 대충 요렇게.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좀 뒤에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자, 요 주소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인 불능은 위험부담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적법성입니다. 자, 적법성도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요게 이제 조금 뜨는데, 근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관련되는 내용들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그 판례만 달랑 소개를 했는데요. 적법성과 관련돼서 그거 외에도 중요한 판례가 한 개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률행위, 즉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법이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법 규정도, 자, 크게 강행규정이라는 거 하고 임의규정, 요래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모든 법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뭡니까?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왜 임의규정, 임대차 할 때 보셨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 상한 청구권, 유익비 상한 청구권, 이건 임의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행규정,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임대차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럼 매수 청구권 이거는 강행규정이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즉 임대차 종료 시에는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합니다라는 이런 약정을 했다, 합의를 했다라는 거, 그거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규정이 위반되면 무효고 임의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뭡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강행규정도 다시 단속규정하고 효력규정 이렇게 나눠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법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뭐다라는 겁니까? 유효고, 다만 처벌의 대상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규정일까? 대부분 강행규정들은 이겁니다. 우리 뭐 특별한 말 없이 뭐 강행규정이 위반됐다라는 말은 이거 결국 효력규정 위반됐다라는 이런 말로 지금 이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단속규정은 앞에 반드시 단속규정이다라는 단속규정이란 말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 없이 그냥 강행규정 위반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면 뭡니까? 아, 이거 효력규정 위반하는구나 라고 요래 생각하시면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은 대부분 효력규정으로서 위반하면 무효다라는 거. 그건데 자, 지금 단속규정은 자, 중요한 게 한 2개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되는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합의입니다. 요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단속규정 위반이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가 두 번째 요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시게 되면 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해야지 그거를 지가 직접 거래하는, 지가 뭐 사든지 집 물건을 팔든지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지 규정이 위반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중개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 이게 단속규정 위반이냐 효력규정 위반이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직접 거래 행위, 요거는 단속규정 위반이다라는 거, 그게 판례입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요 적법서 요게 시험이 거의 출제 안 되다가 최근에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은 대부분 다 사회적 타당성 104조 103조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것도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5페이지 의에 자, 동그라미 1번은 보십시오. 강행규정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도 있고, 2번 강행규정은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한 때 일정한 제재만 가하는 단속규정과 제재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 요래 나눠진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자, 그래서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고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면 효력규정 위반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요. 그리고
밑에 주의 보니까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에서 4개가 나오는데 그거 됐고 2번, 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중간생략등기 합의, 그게 대표적인 단속 규정 위반이고요.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요것도 단속 규정입니다. 그 2개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거 됐고, 자,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해서 뭐 무효다라는 1번은 큰 문제 없고요. 2번입니다. 자,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도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3번 무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고 무행위 전환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추인, 전환 다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쪽에서 요거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앞에 필포해 놓으십시오. 요게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계약 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었더라도 민법 107조의 비진의 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결국 비진의 표시 혹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계약이 유효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그래서 그게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된 판례입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그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험은 요게 주로 나올 겁니다.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5번은 이 시험 범위는 아닌데 아마 뜬금없이 나올 겁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규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신의칙 위반 아니다라고 요래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냥 나오더라도 답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어차피 묻고 싶은 건 아마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크고 4번 그리고 2번 3번 요겁니다. 아마 답은 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이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 주장이 되고 그리고 두 번 3번에 보시게 되면 강행규정 위반한 행위는 무행위 추인이니 무행위 전환이니 하는 거 요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곧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그리고 자,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비진의 표시의 법리가 적용돼서 계약이 유효가 되든지 혹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돼서 본인이 유효처럼 책임을 지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요 정도 한번 정리하면 되겠네요. 요거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 6페이지에 나오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유의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우리 법 조문이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는 거 이런 게 나오고요. 104조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이렇게 조문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자, 실제로 법률행위는 최근까지도 계속 법률행위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지금 103조, 104조 요 조문 정도 요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요 분류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나오기는 나오는데 매년 그렇게 출제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요 내용은 거의 매년 빠짐없이 요거 다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항상 요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올해도 여기에서 뭐 한 문제 정도는 최소한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죠. 자, 요건데 그러면 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요거는 나오는 내용이 자,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판례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이 법리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또 슬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는 뭐 매년 막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나오다가 그러니까 한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 3, 4년 요래 좀 쉬었는데요.
다시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5개 정도 정리하고요.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 이 부분이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수해서 틀려도 안 됩니다. 실수할 게 있지. 그래서 요 부분은 간단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인데, 자, 이제 요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여기서부터 하나씩 봐나갈게요.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조문부터 보시죠.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 이게 바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반사회적인 내용이다,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즉 반사회적인 행위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정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요거는 불법 원인 급여라는 데 해당이 돼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무효 취소할 때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됐고요. 자, 그래서 의의에 동그라미 1번, 2번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반사회성의 판단 시점에서 기억,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 즉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뭐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른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해서 이거 옛날에 판례인데, 자, 눈을 한번 쓱 따라오십시오.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그 후에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에는 이게 소위 말해 작물이다라는 걸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이고 이거 범죄 행위로부터 취득된 작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게 그걸 알고 난 이후에, 자, 내 돈 줬으니까 그거 내한테 넘겨주세요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률행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 행위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꼭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판례입니다. 몰라, 뭐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금 있지 않습니까? 금, 그게 거의 한 70~80%가 전부 다 밀수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로 들어온 거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다, 그러니까 이게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금을 밀수해 온 애가 이거 내 금 있으니까 당신 사세요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금방하는 사람은 이 금이 이게 뭐 작물인지 아닌지 밀수한 건지 그것도 모르고 대금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 작물이다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 돈 줬으니까 금 주세요 하니까 상대방 이해가 뭡니까? 이거 불법 원인 급여 아니냐? 작물이란 거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돌려준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입니다. 그거 작물업자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성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에 의해서 이건 무효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인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한테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가 있고, 즉 절대적인 무효다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자, 선의의 제3자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가 있고,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이것도 반사회적인 행위도 추인, 전환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그게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4번 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이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원래 그랬습니다. 무효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 사회질서 위반했는지 여부해서 예, 요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 이게 주로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 내용들이 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관련되는 판례를 그냥 하나씩 외워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보다 보면 이제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그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에서 기억의 진술 내지 증언의 대가 약정에서 요래 나옵니다. 요겁니다. 자, 법관 앞에서 지가 본대로 자, 내가 요런 사실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증언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이 증언은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하는 거고요.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뭐, 검사나 혹은 경찰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뭐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참고인 진술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참고인 진술이라는 거,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뭐, 하여튼, 예, 뭐, 참고인 진술을 해주고 돈을 받든지 혹은 증언을 해주고 돈을 받든지 하여튼 이처럼 돈을 받기라는 약정입니다. 진술 내지 증언의 대가 약정입니다. 근데 요것도 나눠보면 자, 일단 진짜 본대로 진실한 내용을 얘기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자, 돈을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근소한 정도,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여비, 교통비라든지 혹은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한 2, 30만 원 받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유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언해 줄 테니까 한 1,000만 원 줘보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도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반면 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즉 뭐 사실도 아닌 거를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위증입니다. 위증.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그래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 요거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갖고 이건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입니다. 이건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위증은 그냥 다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그 과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갖고 이거는 모조리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다.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인 행위겠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디귿 리을입니다. 변호사와 관련된 판례인데 디귿하고 리을인데 자, 변호사와 관련돼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즉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내가 이겨줄 테니까 그 땅의 일부를 내한테 대가로 주세요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애가 소송에서 수임료 이외에 별도로 성공보수를 따로 받기로 한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은 요게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따로 받는 거 그거는 이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왜 정관예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정관예우가 민사사건에서 정관예우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물론 뭐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주로 정관예우는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얘를 이제
자유를 박탈하느냐, 구속시키느냐만 이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새내기 변호사 같으면 그냥 구속입니다. 그런데 예, 정관예우 받는 뭐 부장 판사쯤이나 뭐 이쯤 한 애들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걔가 한번 법정에 실 들어가면 배 한번 쓱 내밀면 뭡니까? 그럼 다 가는 불구속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그 여자 화장품 판매하는 그게 있을 텐데 거기에 하여튼 회장이라는 사람이 예, 양아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 걔가 하여튼 뭐 무슨 사기인지 뭐 해가지고 구속될 상황이 처했는데 그 대가로 하여튼 그 정관예우 받는 무슨 하여튼 부장판 서울에서 부장판사는 그 하여튼 여자 판사한테 100억을 줬답니다. 100억을 주고 내 좀 빼내라 이래 됐는데 못 빼낸 모양입니다. 구속이 된 모양입니다. 근데 그 여자 판사였던 사람은 그 100억을 또 안 돌려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소송 붙어갖고 뭐 만리 정리 뭐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하여튼 그 여자 그 변호사 그 사람도 토해내고 구속되고 그랬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뭔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성공보수 약정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 이거는 과도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이 성공보수를 따로 받는 모양입니다. 착수금액이야.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지 변호사 사무실 돌아가는 모양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판례가 요래 세 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디귿 리을입니다. 디귿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요겁니다. 자격이 없는 소위 말해 소송 브로커입니다. 이거는 무효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리을을 보시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데 민사사건에서는 유효입니다. 그거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2번에 인륜에 반한 행위 해가지고 뭐 첩계약 이런 것들인데 자, 기억 첩계약 및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약정은 본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다. 그러나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즉 첩관계 해소를 전제로 첩의 생계비나 자녀 양육비 지급 이런 것들은 유효다라는 거 대충 의미 파악되죠. 그러니까 첩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돈 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래 살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자. 이러다가 첩관계를 단절을 하고 싶은데 막상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관계를 단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자녀 양육, 생계비 지급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첩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돈 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유효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문제 풀면 딴소리를 좀 할 겁니다. 그게 니은입니다. 니은. 부적관계 해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측면은 무효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자 그러나 첩관계 해소를 전제로 첩의 생계비나 자녀 양육비 지급은 유효다라는 거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전혀 반대입니다. 그거 지금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니 뭐 생존에 기초가 된 재산의 처분 행위니 그리고 5번이 지나치게 사형적인 행위 대표적인 게 도박 행위들입니다. 도박과 관련된 일체 행위가 전부 다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됐고 그리고 양괄로 4번 보시게 되면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해가지고 자고 뭐 비자금을 어쩌고 저쩌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뭐 이 쭉 나오는데 자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제가 요래 표현하겠습니다.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탈세, 해외, 도박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탈세, 해외, 도박 그러니까 주지는 탈세하고 도박해도 그거 반사회적인 행위 아닙니다. 예. 자, 그거 됐고, 그리고 비자금, 강제, 강박,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문제 풀면서 해당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계적으로 자꾸 외우십시오. 예. 자, 요 정도 해놓고, 자, 그럼 여기.
우리 아까 바로 위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에서 도박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야들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다라고 해서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탈세, 해외 도박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건 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박 이건 여기서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이건 하고 문제가 자, 도박과 관련된 일체 행위 전부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도박행위, 도박빚 갚는 행위, 도박빚 받는 행위, 뭐 하여튼 전부 도박과 관련된 행위들은 모조리 다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도박 나오는데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는 그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 대리권 수혜 행위입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혜 행위, 즉 수권 행위입니다.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즉 갑하고 을하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또 돈을 빌려가 도박해 또 다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도박 채권자. 얘가 도박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날 얘가 가서 도박을 받으러 가니까 도박 채무자 안 줘도 되는데 도박 채무자가 좋다. 이 집 팔아서 내가 아파트 있으니까 아파트 팔아가지고 너 도박빚 그거 충당하고 나머지 내한테 돌려주라고 해서 자 갑이라는 애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권자한테 집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이렇게 수여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 본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집을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집을 팔았다. 그래서 이제 돈 자기가 도박빚 충당하고 나머지 돌려주고 이건 전부 다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이겁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 수혜하는 행위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유효냐 무효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대리권을 수혜하는 행위 이게 무효다라고 하면은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해도 좋고 추인을 거절해도 좋고 그러니까 본인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이 계약의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상대방 이 사람은 야들 두 명이서 도박을 했는지 정상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는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줘가지고 야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권 계약했는데 나중에 야가 이거 무권 대리니까 이거 반사회적인 무효니까 대리권 없다. 그래서 이 계약 무권 대리니까 난 이거 추인 거절하려한다. 이래 돼 버리면 자 괜히 이 사람만 때려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도박과 관련된 행위가 전부 다 무효인데 지금 무효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유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거는 뭡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권 대리가 돼서 이 계약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까지 상대방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 8페이지에 자 8페이지에 위에 세 번째 줄 7번입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서 나오죠. 이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야 말고 다른 도박에 도자만 나오더라도 전부 뭡니까? 무효입니다. 다른 것들은 도박대권 전부 무효인데 요겁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대리권 수여 행위 이거는 유효다라는 거 그거까지 하시고요. 자 이중매매 보시기 전에 문제 한 문제만 좀 보시고 조금 쉬시고 이중매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해서 열어 나왔습니다. 자 1번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내연녀한테 한 증여해서 이래 나오죠. 자, 근데 중요한 게 그 해제 조건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조건이 되면 법률행위의 효과,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게 해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 발생하는 거, 그게 정지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니다. 불륜관계 해소를, 즉 불륜관계 해소를 해제 조건으로 내연녀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제 조건이니까 요겁니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 요게 해제 조건인데, 일단 효과, 즉 증여입니다. 자, 내연녀한테 차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차를 사주면서 불륜관계를 해소로 증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륜관계가 불륜이 해소가 될지 해소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불륜관계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증여의 효과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없어진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지금 차를 사주는데 나중에 우리가 불륜관계가 끝나면 차를 가지고 가세요라는 겁니까? 차 놔두고 니만 떠나가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불륜관계 해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한다라는 거는, 자, 불륜관계가 해소가 되면 증여의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겁니까? 해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떠나면 불륜관계 지속하고, 그리고 만약 떠나가고 싶으면 뭡니까? 차 놔두고 너희만 나가라, 몸만 가라. 됐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불륜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우리 아까 교재에서 본, 자, 첫 관계를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비 혹은 혹은 첩의 생계비 지급, 이거는 유효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 첫 관계 해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건 전혀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해제 조건 요거 하나 딱 나오는 순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1번, 요거는 반사회적인 행위고요. 2번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조건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거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안 되죠. 반사회적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사찰의 존립과 존재 의의를 상실케 하는 증여, 즉 사찰이 자기의 존립 기반이 되는, 자, 임야를 전부 양도를, 그러니까 증여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반사회적이니. 그리고 4번, 전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공개,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반사회적인 행위죠. 그리고 5번에 귀국 후에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한다라는 사규 내지 약정,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게, 자, 비자금 강제 발세, 해외 도박할 때 요게 해외 파견 근로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겁니다. 요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자, 이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외 파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파견 경비는 회사에서 다 되고, 그리고 야, 월급 따로 주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 좀 만들라고, 그러니까 전문가 만들라고 이제 해외 파견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파견 갔다가 가지고 회사에서는 이제 얘를 좀 똘똘하게 만들어서 뭔가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파견 소요병비는 우리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 대신 귀국 후에 하여튼 일정 기간입니다. 5년인가 하여튼 혹은 10년인가 이 정도 해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는 이직 못한다. 그리고 만약 그 전에 이직하게 되면 해외 파견 소요병비를 다 토해내라. 이렇게 뭔가 규정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온 데서 스카웃을 막 해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파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래 이제 난 회사 이직하고 이제 난 갑니다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회사에서 그래 잘 가라 하면서 파견 소요경비 다 물어내라고 하니까 야가 소송을 한 겁니다.
이거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직업을 딴 데로 직업 바꾸고 하는 거 이건 개인의 자유권인데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자 종신토록 그러니까 해외 파견된 사람은 회사에서 다 해외 파견 경비를 무는 대신에 종신토록 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 종신 이래 되면 그거는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아닙니까? 일정 기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자 회사에도 땅 팔아놓고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뽑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닌가 회사한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네가 요 정도 기간도 못 있어주고 네가 나쁜 놈이다 해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고발됩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조금 쉬시고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쉬고 가십니다.